하마스 연계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후티 반군은 총해 남부에서 화물선 갤럭시 리더 호를 납포했는데 이 화물선의 선주는 영국 기업이지만 현재 일본 회사가 용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재벌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지금 예멘에서 관광 명소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예멘의 서부 해안의 알살리프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요즘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구경거리를 지키고 있는 친이란계 무장 조직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는 갤럭시 리더 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화물선을 전리품이냥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은 납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일본과 관련된 선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는 국제해상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의 바닷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다하다 후티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은 일본 화물선을 넘어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 즉 일본 군함을 향해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선박 구조에 나섰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막류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덴만에서 해적대처 활동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해리, 약 18.5km 떨어진 해역의 단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아케보노함은 지난 26일 납치된 이스라엘 관련 유조선 센트럴파크호 구조 신호를 받고 T3C 초계기와 현장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레시케는 아케보노함이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은 뒤 속도를 최대에 가까운 시속 55km까지 올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덴만에서 납포된 일본 선박을 구하러 갔던 일본 호위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빗나갔고 일본은 이를 탐지조차 못했으며 미국 측의 연락을 받자마자 일본 호위함은 최대속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결론입니다. 과거 아덴만에서 성공적으로 납포 선박을 구출했던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 배들뿐 아니라 서방의 무역선과 일본의 군함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총의 항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었고 이 때문에 글로벌 해상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게 시원한 한 방을 먹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게 호되게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입니다.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물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이 격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 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응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우디는 순위파가 통치하는 데 반해 일하는 시아파 증주국을 자처합니다. 두 나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영공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입니다. 즉 순위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순위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사다라는 지역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된 것도 바로 사다였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는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 M270MLRS와 또 하나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거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즈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 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정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군의 이번 후티 반군 공격이 실제로 천무로 이뤄진 것이라면 성공적인 실전 대비로 현궁처럼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통 제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소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에메라에스나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사우디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보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후티와 평화 협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국경에 배치된 천무의 실전 사용 빈도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과연 천무가 현궁이 그랬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해 3국이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군사력이 개입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계속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건데요. 바그너 그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에서 벨라루스군과 군사 훈련을 벌여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뒤 나토 국가들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는데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용병은 4,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숫자가 곧 1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몰린 폴란드가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였지만 거리 양쪽으로 폴란드 현지인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바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이날 행사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K2, K9 등이 등장했고 FA-52 바르샤바 상공을 위풍당당하게 날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로 대대적인 군사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KA가 지난달 26호부터 27일까지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돔에어쇼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 KF-21과 LAH 소형 무장 헬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라돔에어쇼는 폴란드가 주최한 국제전시회로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KAI는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후속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5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포에 대거 참가해 한국 방산 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무려 30조 원대 2차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2일 우리 국방부가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계기로 진행한 한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방산업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조 원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경련은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관심 기업 대상으로 사절단을 모집했으며 사절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후원하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절단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진엑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이 참석하는 만큼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이행계약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수출 2차 실행 계약의 경우 K2 820여 대, K9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호주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낸 네드백은 MSPO를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KAI는 FA50 항공정비 센터 설립 등 추가 협력을 타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앞서 예고됐던 것으로 이번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잠수함 수출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기동할 수 있고 어뢰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2034년까지 3,000톤급 2척의 새 잠수함을 구매할 방침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 관계자는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카 프로젝트 예비 입찰에서 한국을 비롯해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 폴란드 간 긴밀한 국방 분야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잠수함 수주는 해양 방산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고난도 기술 집약적인 데다 수주액도 초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과 관련된 전투체계 시스템, 미사일 등 장착 무기까지 더하면 수주 금액과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나 하나 입장에선 잠수함 수주가 방산 분야 시너지 창출의 최고의 모델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의 기술 합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 이력이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하나오션은 잠수함 22척을 수주했는데 17척을 인도했고 5척을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00톤급은 무려 4척을 수주했는데 3,000톤급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과거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했던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은 1982년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 2011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인 현재 하나오션은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기술,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은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FSRU,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수주전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FSRU는 렌지선의 액화천연가스를 다시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재기화 설비로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데 이번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은 지난 2011년 인리와 잠수함 3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17년 1,400톤급 수출형 잠수함 한벌함 나가파사함을 인리에 인도했는데요. 나가파사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한 장보고 1, 2, 세 건조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오션이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의 첫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들 3척의 잠수함을 잇따라 취역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후 2019년 인리와 2차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 성공은 하나오션이 인리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하나오션은 2003년 인리의 카크라함에 대한 창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만족했던 인리해군은 2009년에도 난갈라함의 창정비를 맡겼습니다. 특히나 2003년 창정비 수주 당시 하나오션은 독일 SW사와 경합했는데 잠수함 본가인 독일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오션은 2018년 도산한 창호함을 내놓으면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도산한 창호함은 취역 직후인 2021년에는 첫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오션은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총 80조 원의 잠수함 해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이 60조 원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킴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 잠수함이 인니 폴란드에 이어 더 나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태국은 크게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사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잠수함 사업에서 태국 해군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고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는데 중국을 우선협 상대 상자로 발표한 직후 중국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3,600톤급에서 2,550톤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등 절충교역까지 백지화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태국은 급기야 중국의 디젤 잠수함에 장착된 독일제 디젤 엔진이 대중국 금수 품목이 되면서 큰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독일제 엔진 공수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계약 내용을 맘대로 바꿔 자신들이 개발한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태국 국왕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 태국은 짝퉁 엔진을 단 중국산 잠수함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태국은 한국을 두고 중국을 택하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지 독특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